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에 단단히 화난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대통령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을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도 이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와중에 해외 순방 강행군에 박 대통령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이 청와대 출입 기자의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국무회의 때 기침을 하는 모습, 말하는 도중 콧물을 훌쩍거리는 모습, 박 대통령이 건강의 컨디션이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기사,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의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때문일지 아니면 진심으로 화가 났는지 이 국회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폭력 시위는 법치 부정, 정부 무력화 의도다. 일단은 12월 5일 예고돼 있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정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좋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IS를 언급하면서 이 복면 쓰는 거 금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국회에 대한 일침은 조선일보에 이어집니다. 일면입니다. 국회에 날린 세 번째 돌직구, 정말로 돌직구였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할 일을 안 한다. 백날 우리 경제 걱정하면 뭐하나. 위선이다. 직무유기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에게 험날만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국회를 도대체 뭘로 여기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의 발언 그 후일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회가 통합장례위로 꾸려집니다. 그 명단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의 악연,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장례위 연결식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랜만에 국제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IS에 대항하는 공동전술 흔들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터키와 러시아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날아가고 있는 러시아 전투기를 터키가 요격을 해서 떨어뜨린 셈인데 러시아는 가만히 안 두겠다. 푸틴은 이렇게 벌이고 있고요. 터키 측은 그러게 누가 남의 영공 무단으로 침입하래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 간의 신경전 과연 어떻게 번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일면에 실린 또 하나의 국제 뉴스. IS 공습 개시. 프랑스의 핵 항모가 드디어 떴습니다. 지중해 동부 연안에 도착한 프랑스 핵 항공모함 샤를드고람에서 프랑스의 전투기죠. 라팔 전투기가 IS 거점을 공습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IS에 대한 이 선전포고 프랑스는 결코 IS와 휴전하지 않겠다. 라는 모습인데 과연 프랑스의 이번 공습이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이 또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북한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병서와 김양건에 대해서 북한이 영웅칭호를 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황병서, 김양건 영웅칭호 받을 만한 일이 뭐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북한에서는 나만의 이 대북방송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껐다우. 황병서 동지, 김양건 동지는 영웅이라우. 이러고 있는 모양새랍니다. 도대체 북한에서 피 안 흘리고 나만의 대북방송을 껐다고 칭송하고 있는 그 까닭에 대해서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 비는 가을비가 아니라 겨울비겠지요. 이 비가 그친 후 내일부터는 영하권 기온에 접어든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옷 챙기시고 외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저희가 준비한 뉴스 여러분께 서둘러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통령이 또 작심 발언을 했다. 첫 번째 작심 발언은 과연 어떤 작심 발언인지 바로 듣겠습니다. 국회 이거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위선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말만 많고 자기 할 일은 다 안 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정성희 위원님, 옛날에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할 때 정말 해경에 대해서 분노가 나서 해경을 해체했는데 이러다가 국회 해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의 맥락이 뭔가요? 대통령 굉장히 절박합니다. 대통령은 사실 시간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시간과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몇 가지 중점적인 법안이나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예. 시간이 돈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청년들 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국회가 중요 법안에 대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죠. 아마 예. 대통령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심정에서 시간과 싸우는 입장에서 아마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들고 있는 법안을 붙들고 있는 국회가 정말 미웠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활성화 법안 4가지라든지 아니면은 FTA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 시간은 돈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돈인 게 사실 맞는 게요. 오늘 동아일보 사서월에서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한중 FTA 처리 시간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게 26일입니다. 예. 우리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있는 날인데 FTA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중 간의 관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관세가 FTA가 지연될 때마다 하루 50억이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서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은 1년치 관세 1조 5천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1조 5천억이라는 것이 큰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이 돈이다. 예. 정말 이럴 수 있냐. 이런 입장에서 그런 어저께 강경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셨던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국회가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위선이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회 잘한 거 하나도 없죠, 뭐. 국회 잘한 거 없다. 19대 국회가 뭘 했는지 저는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예. 솔직히. 국회 무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당장 뭐 내년에 선거 관련 법, 올 연말까지 정치개혁 특위에서 또 선거구 획정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게 현재 국회의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 관련법은 대통령은 답답하죠. 방금 시간이 돈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정말 한중 FTA,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FTA인데 이미 상대 국가들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우리의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급한 건요. 현재 국회 일정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정기 국회가 이제 거의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보름 안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물론 올 연말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프로그램대로 시간표대로 한다면 아니면 올 국회 끝입니다. 자, 예. 그러면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에서 일을 할까요? 지금도 국회의원들 다 지역구에 마음은 콩밭이 가 있는데 내년에 국회 일을 할까요? 못합니다. 내년 되면 더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내년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 마지막은 사실 앞으로 15일 뿐입니다. 예. 15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 또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19대 꼴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개원 협상하면서 3, 4개월을 날려버립니다. 그럼 내년 연말까지 정기 국회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5일 동안 못하면은 내년 전반기 허송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년 9월까지 못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저 내년 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깝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번에 표출한 겁니다. 이제 게다가 해외에 나가면은 사람들 마음이 바뀝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에 갔다 오면은 야,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난 뭐하지?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뭐하지 이런 느낌 받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각국 원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지. 경제국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답답함에 표출이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전후로 이런 작심 발언들, 조금 센 수위의 발언들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뭐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배신의 정치는 뿌리 뽑아야 된다, 뭐 규제는 원수 등등등. 이번에도 순방 다녀오셔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저는 뭐 해외 나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른바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산업 입국, 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고속도로를 깔아서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정보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고속도로를 깔고 계십니까? 국회로 가는 길을 닦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이 딱 떨어져요. 웬일로 또 조선일보 네. 사설을 칭찬하세요?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을. 대통령 국회 비판 너무 작고 너무 심하답니다. 너무 작고 심하다. 예, 이게 국회라고 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대로라면 이 모든 법안들을 다 국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왜 국회를 타박만 할까? 제가 또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권입니다. 야권 아니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거듭된 호소는 주로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예. 이는 내년 총선에서 역정권 비판론, 즉 야권 심판론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만약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당 탓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한 일 없는 무능한 정권의 무능 남탓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국회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면금지법 얘기하셨는데 예. 복면금지법이 17대, 18대 때 다 제출됐다가 인권 논란으로 와장창창 서로 논쟁하다가 그 국회가 종료돼가지고요. 임기 종료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걸 잘 아는 대통령이 17대, 18대 그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께서 이걸 잘 아시면서 요 타이밍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남 탓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명분 쌓는 겁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통과시켜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조문 가가지고 7분만 있으실 게 아니라 거기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모아놓고 설득해도 됐을 텐데 왜 그냥 나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일보 사설에서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의 해석과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해석이 서로 좀 상반됐는데 두 분은 국회 잘한 거 없다, 혼날만 하다, 절박하다. 그런데 박 대변인은 이거 남 탓이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한 분은 전 이제 새누리당 의원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뭐 야당의 전 의원 뭐 이렇게 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각 당별의 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실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해서 하는 것 물론 절박한 그리고 또 국가 원수로서의 국가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로서는 충분히 답답함을 토로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곳도 대통령이라는 이 직도 국민에 의해서 이 선출된 직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어른이 아이를 혼내듯이 꾸짖듯이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3권이 분립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입법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꾸짖듯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어떠한 본인으로서의 취지는 전달해야 되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꾸짖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국회의원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뭐 무능하니 뭐네 이런 이 얘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도 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국회를 몰아붙이는 것의 모양새는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 정부랑 국회랑 또 저렇게 한번 싸우는구나 또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한번 또 국회를 성토하는구나 이 모양새는 저는 절대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미지든 뭐든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내는 모든 입법을 국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낸 게 언제인데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에요.
이 입법을 통과해야 되는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대론에 대한 근거도 또한 필요한 예.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내가 냈는데 통과를 언제 해줄 거냐를 압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심의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전 충분히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에 대해서는 국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의 가치가 부정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좀 더 대통령께서 국회를 끌어안는 포용력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의회주의자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의회를 통해서 청와대로 왔고 둘 다 선출된 권력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법하는 거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틀리겠죠. 지금 우리 진 변호사 얘기한 거 원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상황이 옛날보다 좀 많이 틀려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그 어떤 한중 FTA나 이런 중요한 대통령 통과를 원하는 법, 이 그 경제 발전의 법의 개개인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해서 여기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실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다수결이라면 벌써 통과가 됐죠. 예. 그거는 문제가 대통령이 지금 답답해하는 상황은 심의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보통 정상적인 국회라면 통과가 되는 법안이 안 되고 있는 그거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한베트남 FTA 같은 것들. 예.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 것이지. 네. 아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를 마치 내가 지시를 하면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지금 답답해하는 차원은 예.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호소지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국회는 방금 말한 선출된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 영향력 행사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호소죠. 국회에 국민들이 안 넣어달라. 이런 의미의 호소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조문기간 연결식이 26일이죠. 연결식 국회에서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연결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뉴스 말씀드린 김에 박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회의 모습을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하는 도중에 지금 몸에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듯이 기침도 하고 또 참석한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콧물도 보이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어지러운 듯 숙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아마도 이 순방 때문에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연결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 못 나오죠. 전두환 전 대통령 못 나오죠. 노태우 전 대통령 병세가 있어서 못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만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는 어찌됐든 몸이 별로 감기 때문에 안 좋으시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사망 서거에 붙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의미 있게 봤습니다. 평소 기독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 예. 덕담이 전혀 없어요. 덕담이 없다. 다른 분들은 민주화에 투사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한 단계 엎드린 아무튼 큰 거목이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독교를 평소 잘 믿으셨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요. 두 분 사이는 첫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구금 가택 연금됐고 또 5.18 관련해서 23일간 단식했고 민주화 투쟁을 계속 했었죠. 게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 바로잡기 하면서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었죠. 그래서 무기징역에 선고받게 만들고 지금 대통령직을 대통령선 누릴 수 있는 애우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초청한 행사가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YS가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이 못마땅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왜 전두환이를 불렀노? 예. 저 사람은 내가 법정에 이미 세웠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아니대. 대통령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국민묘지도 못 간대.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앞에서. 면전에서. 대통령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평소 술을 잘 드십니다. 예. 와인으로 만찬을 하고 있는데 와인이 떨어지니까 한 병을 더 이렇게 했나 봐요. 청와대에 와인 먹으러 왔노. 면전에서. 예. 그러니까 YS의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장난이 드러난 겁니다. 전 그런데 대통령이 안 갈만하네요. 그렇죠. 전두환 예. 대통령이 또 얼마나 그때 섭섭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악연 때문에도 아마 참석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해 주시면 또 그 도량, 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예.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정성희 위원님. 예전에 그 동아일보가, 이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던 그 시절, 그 삼엄했던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을. 그 얘기 여기서 할 거예요? 예. 말 나온 김에 하면은요, 당시에는 이제 50 시대는 엄혹한 시절이래. 사실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을 때고, 예. 뭐 사실 기사가 9시 뉴스, KBS 9시 뉴스는 땡전 뉴스라고 해서 나올 땡주 때 뉴스 있었던 우리도 그 시절이에요. 네, 한편 KBS 김영 뉴스입니다. 예. 순자에서는 이렇게 그게 기사 아니었어요. 나갈 텐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뭐 언론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그때 체자라고 해가지고 자판 하나를 뽑아서 이제 그 신문을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네, 저희가 실수로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나가 있어요. 어머,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 개통령으로 나. 저 입사하기 한참 전의 얘기예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그 난리가 났고요. 그게 일부러 한 게 아니었군요. 아니요, 실수죠. 예. 실수로. 동아일보가 살아있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렇군요. 어떻게 대통령. 근데 그때 저희는 정말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보고받고 웃으면서 대범함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개통령을.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대통령이랑 한자는 한 글자로 만들었어요. 붙여서 만들었군요. 대통령을 한 글자로 실수를 예. 막기 위해서 그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국가장이라고 하는 예. 절차와 이 이제 제도에 큰 폐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원한다. 무신 내 짱내위원회 고문으로 가를 안 치나 이렇게 가를 안 생각하실 치나. 수 있어요. 그만 나온다, 바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방금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 생각을 안 해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자는 이렇게 보통 예.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선거로 뽑혀야 대통령이지 총 들고 나타나서 자기가 대통령에서 앉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 인정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절차에서 사법 처리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중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 보낸 애. 예. 예. 그런데 무슨 통합형 장례위원이라고 해서 국가장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사실 고인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인도 안 이거는 단순히 전두환 예. 전 대통령만 여기에 끙해서 안 오는 경우가 아니라 고인이 되신 본인 스스로도 원치 예. 않을 수 있다. 사실 이 왜 부분을 지적은 해야 돼요. 예. 아무리 서로 간에 인연이 안 좋고 다투는 관계였었다 하더라도 막상 또 상을 당했을 때는 또 가는 그 게 모든 한국문화예요. 것에 대한 걸 맞아요. 덮어주고 일단 가서 예의를 표하는 또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소위 조문 외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런 그 감정이 생각이 있을 예. 테니까 김대중 오히려 대통령 이번엔 예. 이런 경우에서 이미 한 분은 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나머지 가는 게 분, 낫다? 예, 한 분도.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그분이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뭐 나는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예. 지위에 계신 분들이 서로 아니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차라리 이 기회에 그냥 가서 서로 분양이라도 해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도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장례위원을 2222명 화합으로 네. 두 개를 합친다는 뜻에서 장례위원 수를 맞췄다고 합니다. 2220. 이라는 숫자가 그런 이라는 의미고. 숫자를 그런 의미로요. 명단 보니까 안영환 의원 이름도 있던데요. 네, 저도 이름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예. 모르셨어요? 예, 전 모르고 올라왔지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장례위원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지 여부 좀 더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회 발언을 하다가 풍성한 얘기들 나왔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 이거 논란입니다. 어떤 발언이실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도심에 있는 대규모 시위,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언급하면서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IS도 얼굴을 감추지 않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IS도 복면 쓰지 않느냐? 박용진 대변인. 네. IS도 얼굴을 감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비판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해서 상당히 열심히 읽으시네요. 아니, 뭐 이거를 평소는 딴 신문 읽으시는데. 예. 제작진께서 지시를 하신 바. 그래서 대통령 아까 저 말씀은 들으셨고요. 어느 배경에서 나오셨느냐면 지난 14일 날 예. 있었던 민중총궐 2일차 집회의 폭력성, 불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신 것처럼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IS도 그렇게 얼굴을 감추고 다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사가 된 거고요.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못된 예를 드신 것 같다. 준비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잘못된 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얘기할 때도요. 사람아 자리에 가서 예의를 잘 지켜야지. 그렇게는 개도 안 해. 이렇게 하는 순간 예의를 잘 지키라는 얘기가 뭐로 가요? 내가 개야? 이렇게 예. 가게 됩니다. 흔히 저작거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기 지금 저 집회에 나온 그날에 10만 명 중에서 그래요. 불법 행위와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벌해야죠. 그러나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과 관련돼서 자기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한중 FTA가 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주로 나와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 전체를 복면 쓴 IS 전체로 이렇게 대치될 수 있도록 비유한 것은 전 대통령이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니냐. 예. 두 번째, 시중에 돌고 있는 또 하나의 복면 금지법. 복면금지법. 집필자들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 역사 국정화 교과서, 예. 국정화 관련해서 그 교과서 집필하는 분들은 하나도 공개를 안 하는데 그분들 지금 복면 쓰고 집필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본인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복면 쓰이게 하고 예. 본인을 비판하는 시위대에는 복면을 씌우지 않겠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경향신문은 예. 경향 만평에 결론은 경향신문이군요. 예, 뭐 하여간 제가 지금 비판드리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복면 가왕. 복면가왕. 예, 이렇게 하면서 집필진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리고 예. 그러면서 어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복면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는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게 통과되지 않는 건 국회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은 대통령이 여당의 예.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강력히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하실 말 다 하셨는데, 네. 진 변호사님, 시위의 불법성, 시위의 폭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뭐, 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적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S.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요새 그 IS, 소위 다에쉬라고 부르는 그 과격 폭력 집단의 그 잔혹성, 뭐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정말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성토를 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IS를 빗대어서 이제 복면금지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복면을 그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집회나 시위 또는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 뭐 어떤 자기가 어떤 옷을 입던, 뭐 마스크를 쓰던, 모자를 쓰던, 고글을 착용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시위에서 그것을 써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권리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누가 막말로 정말 뭐 나체로 돌아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한은 복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복장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때 뭐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를 재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다 예전에 있었던 정치 코미디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제로 집회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특히나 어떤 마스크라는 것은 침묵 시위,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또 18대 국회에서도 그때도 시위자들의 얼굴을 색출해서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 어떤 어떤 구속을 시키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체증을 위한 이 복면을
그 벗기기 위해서의 그 입법이 2번이나 발의가 됐지만 결국은 다 뭐 회기 만료가 됐던 다 폐기가 됐어요. 무산이 됐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또 19대 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그 복면으로 인한 폭력성이 나타나는 그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는 한은 예. 복면을 하는 것만 가지고 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평소에 복면을 하는 사람들을 뭐 소위 잡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네. 말씀인데 두 분의 말씀과는 또 정반대의 논리도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저희 동아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를 했던 것처럼 과거 민노총 과격 시위 때 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이른바 테러 단체와 연계된 외국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진 바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IS를 추종하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민노총 집회에 섞여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서 추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그런 시위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죠. 물론 이 문제와는 좀 다르지만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권 침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헌재까지 가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받아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복면을 쓰고 체증을 불가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강력한 폭력성, 그다음에 난동 이런 거에 어떤 그런 복면을 쓰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가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어저께 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답답한 심경을 예. 국회의들을 향한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은 다선 이해가 됩니다. 테러 금지법을 통과를 촉구한 거나 한중 FTA, 경제활성화법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저는 충분히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시위에서 그 폭력 시위를 하는데 마스크 쓰는 거라 많은 거 하는 예. 것까지 대통령이 좀 국회를 향해서 압박한 거는 좀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네, 그거는 IS와의 비교도 적절치 못했지만 예. 대통령이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에까지 이렇게까지 간 거는 좀 아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와요. 사실은 뭐 복면 금지법을 촉구한 것이보다는 이번 14일날 그 집회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다음에 그 지금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한상균 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 그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과 이렇게 주무 장관에 대한 경고다. 이번에 처리 못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전화해서 예.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걸 무섭게 온 국민 다 듣게 얘기를 하세요. 안 의원님.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습니다. 답답하면은 예.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 이제 복면금지법은 논란선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야당 논평을 보니까 전 국민을 IS 대원으로 몰아붙였다. 이건 확대 해석도 이런 확대 해석이 없지요. 야당이 더 나갔다. 예.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IS 이야기한 것은 사실 IS의 복장이 검은 옷에 검은 복면입니다. 그게 전형적인 자기를 숨기기 위한 것이죠. 정말 학살을 할 때, 처단할 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위장한 것, 그것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화문내거리에서 보면 전체 시위대가 그건 아니에요. 예. 맨 선두에 서가지고 복면하고 고글하고 우비까지 쓰면서 나타난 일군의 세력이 있습니다. 일군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사실 위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경찰차에 연료 주유구를 빼고 신문지에 불을 붙인 사람 예.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내야죠. 잡아내야죠. 그런데 예. 이 사람이 복면을 하고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위험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법이 모든 사람을 복면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 이럴 예. 수도 있어요. 사실 경찰관이 신상 확인을 해서 복면을 벗으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시로 아무 중도적인 걸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가 정말 격렬하게 불 붙인 사람이 있어요. 경찰차에. 그러면 경찰이 사진 찍어서 복면 벗으시오. 한번 벗어야죠. 그러면. 예. 그걸 경찰 그것도 못한다면 되면 경찰이 아닙니다. 공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법을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현재 우리 시기가 너무 과격화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어떤 법의
필요하다. 예. 이런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위 얘기 나오셔서 말씀인데요. 12월 5일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시위보다 더 대규모로 서울에 총집결하는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조계사에 계속 은신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지명수배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총극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계사가 사실상 한상균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평화롭게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나섰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종 측에 밝힌 것과는 다르게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 모두가 나서야 가능하다. 라면서 이번 12월 5일에 예정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총 걸게 나서서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는데 앞장서자. 이렇게 외쳤다는 뉴스도 오늘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네. 계속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사실은 조계종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종 측에 말할 때는 좀 조계종이 나서서 정부와 우리를 평화롭게 중재해달라라고 말은 했는데 뒤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죽이자, 우리가 권력을 찾자,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자 이런 폭력적인 선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 지금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정말 이중 플레이죠. 이제 조계종의 화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4.1 이슈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섰던 곳인데, 한상균 씨가 세 가지 요청을 했어요. 중재를 요청한 사안인데, 첫 번째가 12월 5일로 예정된 투쟁대회 평화로운 진행. 두 번째가 정부와 노동자 대표의 대화. 세 번째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세 가지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쟁위원회가 나설 안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개정 추진을 불교계가 왜 나섭니까? 예. 그 다음에 민노총에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재 테이블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테이블에, 대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올라오지도 않은 측에서 중단 요청, 불교계가 나설 수도 없는 사안인데, 어찌됐든 화쟁위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첫 번째, 평화적 대회 진행. 이것은 우리가 뭐 중재하겠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화적 대회 진행을 요청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한상균 위원장이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을 찾자. 모두가 나서야 된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수석 부위원장,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총 걸기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자. 끝장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12월 5일의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가 될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예. 정말 저는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평화로운 시위. 평화로운 시위를. 민노총에 한번 진짜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내부거리에서 폴리스라인 지키십시오. 예. 본인들이 본래 경찰에 시위를 하게 되면 시위 신고를 합니다. 시위 신고한 지역 내에서만 시위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성기, 시위대가 할 수 있는 확성기 데시벨이 있습니다. 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그거 한번 제대로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민노총도 평화로운 시위 할 수 있다는 국민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민노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지난번과 똑같이 불쌍한 의경들, 경찰 두들려 패고 정말 1m, 2m짜리 철봉 데려와서 경찰차 두드려 부수고 경찰차 불 지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국민들은 민노총 외면합니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들의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되는 가입자를 가진 근로자 민노총이 대한민국 근로자를 어떻게 대표합니까?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근로자 전부 대표하는 것처럼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민생 이야기할 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격 얻고 싶으면 예. 평화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만은. 안영환 전 의원의 돌직구 평화롭게 좀 해봐라. 그런데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추측컨대 12월 5일에 이번 대규모 상경투쟁은 지난번 집회 때의 버금가는 폭력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균 위원장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정 의원님, 한상균 위원장이 자꾸 이 조계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이런 폭력 집회를 코앞에서 눈앞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계사에 들어가 마라. 이거를 심각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어제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하나는 폭력 집회 무리하게 정부를 흔들려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처벌하라. 혹시 조계사 들어가라. 뭐 이런 말 아닐까요? 조계사를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불교계를 그 등을 세우는 것이고 사실 들어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제 빨리 그 체포하고 15일 그다음 15일에 그 총궐기대에 그거를 아마 집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읽혔어요. 12월 5일에 집회 허가를 내주지 마라.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안 전 의원은 이거 평화롭게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그의 과거가, 그의 과거가 그걸 믿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경찰의 고민도 그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게 할 수 없는 근거가 오늘 마침에 그 한상균 위원장이 홈페이지에 남긴 이 글이에요. 사실은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증거가 남을 것 같으니까 지웠지만은 사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죽인다.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 모두가 나서야 가능하다. 이런 것은 전국에서 모아서 사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퇴진나 이런 거 물러나라는 걸 촉구하기 위한 그렇게 선동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속내를 비친 것이고, 그러니까 조계종에는 평화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 속내는 이런 걸 비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랑 똑같은 고민을 그 경찰도 하고 있을 걸로 봐서 정말 과거를 보건대 현재 네 모습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 민노총 적어도 이제 이 시위를 2차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의 시위를 준비하는 곳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조계종은 다른 건 몰라도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해달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중지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비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조계종에 나서서 중재해서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또 1차와 같은 그런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로 변질이 되면 조계종 측에서조차도 여기에 어찌 보면 평화적 시위에 대한 본인이 보증을 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중재를 한 기관이었는데 그 중재 기관에 대한 보증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느냐는 본인들을 품어준 사람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전체 불교계를 솔직히 조계종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한 무리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품어준 그 기관을 스스로 박차고 자신들에게 배타되는 그런 행위를 자초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번 2차의 시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 5일이 돼봐야 알겠죠. 한 60대 남성이 방금 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종과 불교를 모욕한 거다, 모독한 거다, 배신한 거다 라면서 조계사 앞에서 어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실제 어저께 제가 저녁에 그날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했던 분을 잠깐 만났는데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집회 전체를 그렇게 매도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서운한 답답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비 그렇게 내리는데 앞에서 뭐 하는지도 몰랐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 집회에서 이중적인 느낌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민주노총의 지도부들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가입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숱한 집회와 시위가 신고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 대부분은 평화롭게 잘 끝나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 다 폭력적일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일에 이번에도 폭력 시위로 간다. 그럼 저는 민주노총 설 곳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마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애초에 민주노총이 늘 겪는 갈등이 뭐예요? 얼마 전에 한국노총도 그 노사정위원회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막 신납동 들고 뛰어들어가고 난리였거든요. 민주노총도 그런 갈등 끝에 불참을 선언하고 밖에서 지금 어쨌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입법하겠다고 하는 이런 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우려, 그리고 무엇을 대신 주고받을지에 대한 아주 현명한 이런 지혜를 국민적 박수와 응원 속에서 진행할 수 있으려면 민주노총이 보다 현명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국민적 지혜, 박수와 응원이 있어야만 차벽을 넘을 수 있지.
그걸 못하면 차벽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 박용진- 결국은 불법 집회의 예. 선동자로 매도될 수밖에 없어요. 박용진 전 대변인 여기 쪽에서 가깝잖아요. 여기 오픈 스튜디오 채널이랑. 네. 5분 거리니까 가서 좀 한상규 위원장 좀 만나서 그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민노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국가기구가 하나 설립이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여당이 추천한 여당 몫의 의원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야당 몫의 위원들, 그리고 유가족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근혜를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유가족의 발언이 끝나자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박수를 쳤다는데 그 영상 직접 보시죠. 지금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실을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 앞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죽은 귀신을 왜 불렀는지, 자기 아버지 지구를 지금 결혼해서 무관 참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 효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막심한 자식이라는 거죠. 저는 역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을 당한 사람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무관 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 앞에 역사에서. 정성희 위원님,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발언을 한 분은 유가족이고 그 옆에는 차관급 공무원의 얼굴도 보이는데 어떤 일입니까? 지금 어저께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중에 한 분이 나와서 한 말인데요. 사실 방송에서 전파를 타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감정을 말을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공중에서 이 전파를 타거나 하는 그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저 자리에서 앉아있던 세월호의 국조위원 야당 몫에 가신 분이 뒤에 앉아있다가 박수를 쳤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 굉장히 예. 우선 저기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저도 들어서도 좀 소름이 끼치고 예. 좀 듣기 굉장히 민망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뭐 유가족으로서는 뭐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저기에서 보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하면서 그 박수를 치는 장면은 저는 이게 이 국조위의 그 신뢰성과 그 앞으로 할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쌍깨 신문이 보도했던 그 7시간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에서 조사해보겠다라고 천명을 한 이후에 지금 알려진 일이거든요. 대통령을 능지처참, 부관 참시라는 발언, 또 거기에 박수를 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저 발언은 예. 지금 신문 기사로 본 거하고 또 오늘 듣기는 처음 들었는데 예.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예. 신문 제목으로만 능지처참 이렇게 봤는데 직접 듣고 보니까 저는 공개석상 아닙니까? 공개석상이죠. 회의석상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발언에서 전 저 발언이 중간에 들어간 발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마지막 발언이네요. 예. 마지막 발언인데도 박수를 치는 것도 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생각은 말로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은 생각이 또 표출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예. 전 첫째 놀랐고, 또 그것을 공공연하게 발설할 수 있구나. 또 이런데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이것도 대한민국은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물론 박수를 치신 저분이 아무 생각 없이 쳤을 수도 있고 그냥 예의상 박수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저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박수 침으로써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논란이 됨으로써 앞으로 세월호 이 특유의 모든 행위가 논란이 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정성 여부가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다른 경우에 비해서 분노 게이지라고 하죠. 왜? 어떤 자신의 화 또는 억울함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또 실제로 그렇게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 기준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격히 높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번 예전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은 아마 이 영상을 직접 보신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다 깜짝 정도의, 놀랐었어요. 그리고 예. 정말 뭐 소위 능지처참이라는 게 어떤 그 처형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저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예. 식의 표현을 더더군다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에게 그런 처형 얘기까지 언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예. 근데 저분들이 설령 아무리 자신의 그 자녀들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자신의 그 국가의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예의는 물론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어떤 자리입니까? 더더군다나 매일같이 지금 신문을 장식하고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지금 하나의 모든 상황이 언론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저 자리에서 예민한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발언이 끝났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친, 조건 반사적으로 친 박수다라고 하기에는 예. 사실은 저분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는 거다. 그 부분이 저는 예. 어찌 보면 처음부터 여당 몫은 어떤 결론을 낼지 뻔한 거고 야당 몫의 위원은 어떤 결론을 낼지 뻔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내서 세월호에 예. 대한 조사위원회 과연 어떠한 이 결론을 나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있어서 과연 이 조사위원회에 있어서 국민적인 신뢰를 이렇게까지 잃게 만드는 저런 아무 생각 없는 박수 예. 그리고 저런 유족들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을 수 있는 저런 분위기가 참으로 정말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특조위의 차관급 상임위원인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인데 박종훈 위원장의 해명은 예의상 박수를 친 것이다. 이게 전부인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위 정부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해도 너무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탄식을 했는데 유가족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박종훈 소위원장, 정부 세금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이 특조위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차관급 위원으로서 또 막대한 수고비를 정부 세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가? 어떻습니까? 그 발언도 부적절하죠. 발언 부적절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분이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저는 요 사건으로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특조위가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뭐가 위헌입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런 대변인도 처음 봤어요. 해수부에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 관련해서 여당 쪽 특조위원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반발하고 사퇴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또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가 자기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정확하게 응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여당이 대통령 그래서- 능지처장 발언에 박수를 치거나 아니요. 그러진 그러니까 않았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예. 특조위가 특조위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특조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산 집행이 언제 됐습니까? 특조위 만들어지고 5개월 뒤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 말은 뭐냐면 주제가 제 말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유가족의 능지처참 발언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맞지도 않다고 봐요. 그런데 특조위의 특정한 분파에 대한 공격 행위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방식으로 특조위 예. 활동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여당과 정부가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의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에 박수를 친 게 여당이 박수를 치게 아니, 만든 이 것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박종훈 그 예. 상임위원 얘기는 그 발언에 동조해서 박수 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박수를 치는 걸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발언이 끝났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으로요. 예. 그리고 그 발언 말고 또 다른 발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발언만 가지고서 그 특정 부분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가가지고 저 앉아있지만 앉아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하신 말씀을 동의 안 한 거 되게 많아요. 예. 말씀 끝나면 박수 칩니다. 왔다 박용진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하자는 말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얘기할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예. 뭐냐면 특조위가 특조위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라고 여든 야든 모든 언론이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요. 이야기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아니 봐요. 근데요, 이번 사안은 박 대변인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박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파장을 낳고 있는 것 또한 단면인 것 같은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 박수를 적어도 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 정도 발언이라면 저라면은 아차 싶을 거예요. 여기선 저 정도 발언을 들어도 이제 평소에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 정책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래 뭐 저거야 뭐 같이 그냥 다 함께 칠 수 있지만 마지막 말, 저는 지금 마지막 말 중간에 저 말에 들어갔고 마지막에 다른 문장이었더라면 그래 뭐 전체적인 거에 벅친다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두 번을 강조하네요. 능기처참을 하고 마지막에 능기처참해야 됩니다. 부관참해야 됩니다.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 박수 쳤다고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앞서도에서 한 것이라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발언 그리고 너무 무서운 발언입니다. 너무 성폭한 발언이죠. 예. 도저히 저거는 공식적인 사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경우에도 저런 정도의 표현은 정말 누구나 움찔할 정도의 상황일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저렇게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 저는 그 자신의 배우의 분노 조절도 저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저 위원회들이 다 앉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박수를 예의상으로라도, 예의라는 것은 그런 예의도 있지만 또한 이 자리에서의 자신들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상대방 또 그 언급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또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가적 정말 발언에 실수가 공감하는 있습니다. 생각은 전혀 다시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치 없어야 않다고 되는 보고요. 것이죠.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저런 발언이 뭐 어쨌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도 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유가족들이 갖는 분노를 몰라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그 분노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게 이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특조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도 집행하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에서 특정하게 특조위 자체를 그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문건을 만들어서 그걸 배포 그대로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전 되게 불편한 거예요. 특조위가 어떤 그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불편부당한 조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봤는데 정부가 예산도 집행을 뭐 안 하도록 꽉 붙잡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이런 문건까지 만들어 돌리면서 이런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 특조위를 자꾸 논란의 중심으로 자꾸 세워가는 과정 이것도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좀 이런 어떤 처신을 통해서 야당 추천 특조위원이나 특조위 전체가 여당 추천이든 야당 추천이든 좀 적절한 태도를 취해서 자신들이 부여받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역할, 국민적인 열망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못한 채로 아무런 것도 진행 못한 채로 이렇게 지금 계속 논란 대상으로만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특조위가 얼마나 역할을 잘 했느냐라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조위 활동과는 별개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뤄드렸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발언에 박수를 치거나 혹은 적어도 동조를 했다면 어떤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은 또 사실이다라는 것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제는 영웅 호칭도 좀 남발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황병서와 김영건이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한데 두 동지께서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남조선 괴뢰군의 대북방송을 껐습니다. 이게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웅 칭호는 건 쉽지가 않은데 대북 방송을 껐다는 게 이제 공로의 이유인데 그만큼 대북 방송이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무혈부전,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대북 방송을 껐다. 그럼 우리가 승리했다.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그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 우리가 방송을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놀라가지고 협상에 응했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꺼줬죠. 뭐 북한이 우리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꺼줬는데 그걸 끄게 했다는 것으로 영웅칭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북한은 다시 한번 우리의 대북 방송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무섭게 또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걸 나타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영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영애가 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장례, 북한의 누구였죠? 이일설 예.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뭐 좌천됐다, 숙청당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백두산 발전소를 책임져 짓고 있었는데 그게 붕괴 사고를 책임지고 지방으로 쫓겨나서 지방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예. 그런데 국정원은 이번에 그 채용에는 곧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과거 다른 경우가 좀 틀리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좀 교육 좀 받고 와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영웅 예. 칭호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의 영웅 굉장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그 무공훈장 이런 정도에 받아야 될 사람한테 무공훈장 칭호라고 이상이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저는 북한에서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요새의 전쟁은 사실상 어떤 무력전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이버전 또는 심리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무기 또 다른 전쟁의 양상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의 영향이 큰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그 다에시라고 불러야 하는 그 IS의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그 어떤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본인에게 어떤 상황에서의 무력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파고드는 것은 예. 이 자신들이 선전하는 그런 IS가 주는 여러 가지 심리전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딸려가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즉 그런 것처럼 이 심리전은 굉장히 현재 중요한 예. 전쟁 양상인데 대북 방송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스피커 확성기가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실제로 그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실 그 인근 주민들 또 그게 평양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그런 주민들에게 주는 지속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을 끈 사람에게 저런 예. 영웅 칭호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참 아전인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함질에 도발을 해놓고 우리가 강경하게 나와서 움찔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거 다 까먹었나 봅니다. 광고 이후에 저희는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CF가 나와야 되는데 CF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져서 CF가 얼어붙은 것 같은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방송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다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내일부터 수도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피날레 기사로 준비했던 말도 이 말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사진과 기사를 보내드리지는 못하게 되겠네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겨울비가 끝나면 정말로 추워집니다. 추운 겨울에도 저희는 여러분과 늘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Keep your secrets to yourself. It's Kama Sutra show.